모든 문명은 불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됐다. 인류의 번영과 발전의 불씨가 된 것이다. 캄캄하고 암울한 어둠을 빛으로 밝히고 한민족에게 저녁이라는 문화를 선물해준 불.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하느냐에 따라 불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의 존재가 됐다. 지금까지도 과학기술의 혁명을 이끌고 있는 불의 역사를 따라가 본다. 지리산 청학동. 도시화에 따라 서구화된 형태의 한옥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이곳은 여전히 전통 한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서 쉽게 땔감을 구해 불을 뗄 수 있는 전통 온돌은 그 열기가 하루 정도는 거뜬해 추운 겨울나기엔 제격이다. 이런 나무를 한 6덩이 정도, 2번 정도 넣으면 다음날 저 오후까지 따뜻해져요. 이게 온돌이 두꺼워가지고 데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 대신 오래 가요. 그 다음날까지. 자연 친화적인 난방 구조로 꼽히는 온돌은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원이기도 하다.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부뚜막 가마솥을 데운다. 그리고 남은 열기는 방바닥 구들에 저장돼 방의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부엌을 설계하다 보니 부엌이 방보다 낮아졌다. 뜨끈한 아랫목이 그리운 겨울이 되면 가족이 온돌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안방 문화도 발달했다. 북쪽 지방에 추운 지방에서 난방을 하기 위해 발전한 게 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옥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남쪽 지방에 그 마루 문화와 구들이 한 가옥 내에 설치됨으로 해서 한옥이라는 게 완성이 됐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는 독특하다. 아궁이에서 불을 때 구들을 데우는 따뜻한 온돌과 나무 판자를 깔아 속을 비운 시원한 대청마루의 조합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바닥에 깐 구들을 불로 달궈 방을 데우는 온돌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난방 구조다. 열 효율이 좋고 연료를 구하기 쉬워 경제적이며 고장이 별로 없다는 장점이 있다. 온돌의 난방 원리는 아궁이의 열기를 구들장에 축적한 후 이 에너지가 서서히 퍼지면서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벽난로나 라디에이터처럼 공기만 따뜻하게 하는 대류 방식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조상들은 불의 성질을 이용해 독특한 난방 시설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통 온돌 구조는 아궁이에서 불을 때 열기가 분엄기를 지나는 동안 구들 전체에 전달된다. 이때 뜨거운 열기가 개자리에 잠시 머물게 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했다. 온돌의 구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실험. 온돌의 열기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모형으로 온돌을 만들고 구들장을 대신해 유리관을 덮었다. 불과 연기의 흐름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아궁이에서 올라온 열기와 연기가 여러 개의 통로처럼 나 있는 고래 자리를 지나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돌은 철저히 불의 흐름과 원리를 계산해 만든 독특한 양식으로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불을 다루는 기술을 터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불을 떼는 곳과 불이 나가는 곳의 높이가 요건 거의 같은 높이로 돼 있는데 요 기술이 바로 서양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내던 기술이죠. 그래서 아궁이와 굴뚝은 항상 굴뚝은 높고 아궁이는 낮아야 되는데 아궁이와 굴뚝을 같은 높이로 해서 불이 뜨거워진 불이 절대 나가지 않게 이제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은 빛과 열을 내는 에너지로서 인류 문명을 떠받쳐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인류 문명이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의 발견과 이용에 있었다. 우리 민족이 불을 이용한 것은 구석기 시대. 우연히 발견한 불은 어둠을 밝혀주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또한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음식물을 조리해서 먹는 데 이용됐다. 자연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의 발견 덕분이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조상들은 동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그 모닥불을 이제 피워놓으면은 그 모닥불을 피려면 대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멩이를 우선 깔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쓸 수 있도록 이제 해서 그 당시에야 나무끼리 비벼서 불을 이제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꺼트리진 않죠. 거기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우선 맹수들이 못 들어와요. 그 입구에다가 모닥불 피워놓으면 맹수들이 무섭거든 그대로. 그리고 그 불빛이 환하게 안으로 좀 들어와요. 그 다음에 고기 잡은 것도 좀 구워 먹으니까 맛있어. 그리고 온기가 있어서 따뜻해. 이렇게 중요시 이제 쓰였죠. 불을 쓰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문명의 기술과 도구를 만들어냈다. 흙을 빚어 불로 구워 단단한 토기를 만들었고 음식을 저장해둘 수 있게 됐다. 생활은 한층 더 진보되었고 풍성해졌다. 불을 다루는 기술은 한층 더 발달했고 아주 높은 온도의 화로에서 금속 기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고온을 만드는 과학을 갖추면서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격변했다. 불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철기 시대가 시작되고 불의 주 용도는 난방과 조명 등으로 기술이 분화돼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 불씨로 싹틔운 한반도의 역사. 불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 조상들은 불을 이용해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갔을까? 세계 유일의 등잔 전문 박물관. 우리 민족의 밤을 밝힌 등잔과 등잔대, 촛대 등이 전시돼 있다. 등잔은 말 그대로 불을 담는 그릇이다. 전기가 일상이 되기 전까지 어둠을 밝혔던 조명 도구 중 하나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한다. 등잔은 초기에는 전부 어느 나라나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쓰다가 다 깨지고 새고 뭐 버리고 이제 이러다가 그 다음에부터 이제 견고한 등잔을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주거 문화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독특한 주거 문화라는 건 뭐냐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온돌 문화가 우리의 독특한 주거 문화예요. 조명으로서의 불의 역사는 벽화에서 만날 수 있다. 불교 의식을 거행하는 순간을 묘사해 놓은 공양 행렬동.
공양에 나서는 행렬의 맨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머리에 받쳐든 것, 바로 부처님에게 향하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던 등잔이다. 같은 시기 신라와 가야를 중심으로 흙을 빚어 불로 구운 다양한 형태의 토기 등잔이 발달했다. 특히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여러 개의 등잔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등잔이다. 실제로 현존하는 등잔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다등식 등잔이다. 다등식 등잔의 신라시대 쪽에 이제 나오는 그 발굴품을 보면은 그 연통관이 있어서 그 한 곳에 이제 그 기름이나 물을 부으면 똑같이 이제 5곳, 6곳에 그 기름이 이제 공급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인데요. 아마 일반 뭐 민간에서는 사용하기는 어려웠고 어떤 그 신분이 높은 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뭐 사찰 그런 궁궐 이런 데서 쓴 걸로 추정되는 이제 형태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한 곳에 기름을 부어서 5곳에 이제 골고루 이제 등잔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종지형 등잔에 불을 쓰는 것보다는 한 5배 이상의 어떤 불을 밝히니까 그러면 이제 큰 의식을 치를 때라든지 큰 행사를 치를 때 사용했던 등잔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의 등잔이 하나의 연통관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 다등식 등잔. 여러 개의 등잔 가운데 한 곳에 기름을 부으면 각 등잔에 일정한 양의 유량이 유지된다. 하나로 연결된 등잔이 고르게 불을 밝힐 수 있게 고안된 등잔이다. 기름은 자체적으로 불이 붙을 수 없다. 선조들은 등잔에 불을 만들기 위해 한지를 꼬아 만들거나 마 등의 껍질을 벗겨 심지로 사용했다.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불이 잘 붙는 것을 심지로 만들어 등잔에 걸쳐 조명기구로 완성한 것이다. 기름이 이제 그 심지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서 연소가 되잖아요. 연소가 되면은 그 빛을 내는 것은 그 불 자체가 낸다기보다는 불의 그 이제 심지를 이루고 있는 고체 성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탄소 알갱이 형태로 이제 튀어 올라가서 그 탄소 알갱이가 불 안에서 덮여집니다. 그래서 탄소 알갱이가 빛을 내는 겁니다. 실제로는 불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지가 이제 그 기름이 이제 타고 올라가서 불이 붙게 하는 또 기화하는 이런 역할도 하지만은 심지 자체의 성분이 빛을 낸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심지를 꼬아 만들어 놓으면 통기성이 생긴다. 이것을 등잔에 걸쳐 놓으면 기름이 통기성이 생긴 심지를 따라 올라가는데 이를 모세관 현상이라 이야기한다. 등잔은 심지의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 연소되는 것이다. 또한 불을 밝히기 위해 발화점 이상의 높은 온도를 내는 기름을 찾으려는 슬기로움도 엿볼 수 있다. 선조들은 등잔불의 밝기와 유지력을 결정하는 기름 대부분을 자연에서 얻었다.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의 이제 기름들을 이제 쭉 이제 조사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름들이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참기름, 들기름, 그다음에 무슨 콩기름, 그다음에 뭐 면실류, 그다음에 뭐 동백기름 이런 등등의 그 보통 이제 그 유실이나 이런 어떤 열매로부터 기름을 짤 수 있는 웬만한 어떤 형태의 그 재료들은 다 이제 기름으로 쓸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물성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돼지기름이나 이제 소기름, 특히 이제 소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굿기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을 끓이고 이제 식으면은 그 위에 이제 하얀 그런 어떤 유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숟가락을 이제 걷어서 이제 그 등잔에 넣고 쓴 그런 이제 굿기름이 이제 소기름을 쓴 게 있고요. 조선시대 쓰였던 다양한 기름과 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보 살림 경제.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이나 사용법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등유의 질을 높여 양질의 빛을 얻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잔 기름으로 널리 이용됐던 동백나무.
동백나무 열매로부터 얻는 불휘발성의 동백기름은 잘 굳지도 않고 강한 향기가 없어 등잔불을 내는데 최적이다. 또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인 발연점을 확인해 보면 등유는 약 200도에서 연소되어 그을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백기름은 발연점이 높아 그을음 없이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소하면서 생기는 불편함이 없는 기름을 생활 속에서 터득한 것이다. 동백 기름은 온도가 340도까지 굉장히 고온에서도 견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백나무의 그 기름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 등잔으로 해 가지고 동백 기름을 이제 그 등잔에 매개를 이용해서 이제 불을 붙이면 그 불이 붙게 되는데 그때에 보통 일반적인 나무들은 보면 거기에 거름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타면서 굉장히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는데 비해 가지고 동백은 거름이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오랫동안 잘 붙습니다. 등잔에 사용할 불씨는 단단한 석영을 다듬어 부싯돌로 만들었다. 이후 간편하게 불씨를 낼 때는 쇠조각인 부시도 함께 사용했다. 불을 옮기는 역할은 부시기시 했다. 쑥잎 등을 불에 볶아 곱게 갈아 만들었는데 실제로 동국 세시기에는 5월 단오가 되면 등이 하얀 쑥잎을 볕에 말려 비벼서 부싯깃을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다. 쑥을 잘 말려가지고 그 부싯돌과 붓을 부딪힌 다음에 불이 일어나면 여기에 이제 불이 이제 같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불이 일어날 수 있게끔 했고 붓이 쌈지는 그걸 가지고 다니고 휴대해서 가지고 다녀서 어디에서든 이제 불을 피울 수 있게끔 했던 도구들이에요. 급하게 화로에 불을 붙일 때 썼다고 알려진 인광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냥개비의 옛 형태라고 추정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자작나무와 벚나무 등을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유황을 끝에 발라 놓았다고 한다. 인광로의 부시를 이용해 마찰을 내면 불이 잘 붙어 머리맡에 두고 썼다고 한다. 이게 뭐 성냥처럼 바로 이제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싯돌이나 부시와 부싯돌을 이용해서 이제 불이 일어나면 거기 이제 맞춰가지고 여기 끝에 보면 유황 물질이 묻혀져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불을 대고 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곳에 뭐 등잔이라든지 아궁이 불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옮겨서 이제 붙을 수 있게끔 했던 약간 2차적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불씨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된 등기구의 역사. 우리 조상들은 등잔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등간은 높은 받침대 위에 등잔을 올려놓는 원리로 만들어졌다. 밑받침을 깎아 속을 판 다음 등잔대를 세우고 여기에 등잔 받침을 고정시켜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했다. 한자인 두자와 흡사하여 광명두라고도 불리어진 등경. 등잔을 적당한 높이에 얹도록 한 등대로서 등잔거리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른바 등경이라고 하는 이 기구에다가 그 종지를 얹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걸개가 있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높이 달기도 하고 낮게 달기도 하는 이러한 형태도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그 기름 받침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 좀 미관상 이제 아름다운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전통 등기구는 온돌 문화에서 발생한 좌식 생활의 영향을 받았다. 천정이 아닌 앉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방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등가와 등경은 모두 높이를 이용해
불빛을 좀 더 멀리 보내기 위해 만든 등기구다.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등가보다 높이 조정이 가능한 등경이 불빛을 어느 높이에서 얼만큼 퍼지게 만들 것인지에 따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지금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키들이 다 비슷해요. 그게 무슨 아버지 키는 앉은 키는 눈높이는 얼마인데 뭐 몇 센치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대개 그냥 한 50cm 우리 지금 재면은 50cm 선쯤에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게 제작이 다 된 거예요. 등잔은 선조들의 생활 반경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불빛을 더 밝고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또한 가장 효율적인 불빛을 만들어내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조상들의 미의식과 실용성이 뽐낼 수 있는 공예품의 성격을 갖춰가기 시작한다. 등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조명 이전까지 굉장히 오랜 역사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조명을 이제 담당했는 거죠. 그런데 그 등잔의 형태들은 그 시대별로 여러 형태의 어떤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어떤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등잔에서부터 그게 조금 이제 그 어떤 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풍족해지면서 좀 이제 기교가 돼가고 또 더 훨씬 기능적으로 이제 다양화된 그런 이제 고급스러운 이제 등잔 같은 것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올해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한 신선희 전승자. 그녀의 출품 작품은 러시아 표토르 대제 인류학 민족학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조선 후기 왕실의 촛대를 재현한 것이다. 1885년 조선에 부임한 러시아 대리공사 베베르가 수집해 박물관에 기증한 것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연꽃의 꽃과 잎, 줄기까지 섬세하게 표현됐을 뿐 아니라 왕실의 상징 용과 봉황이 장식돼 있다. 또한 초는 물론 향까지 꽂을 수 있어 왕실에서 사용했던 촛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유물들은 어떻게 소장하게 됐나 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1880년에서 90년대 사이에 러시아 원정대가 우리나라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조사하면서 민속품, 미술품을 가져간 경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885년에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가 우리나라 공사로 부임을 하면서 그분께서 이제 수집한 물건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이번에 제가 재현을 한 금동 연봉 봉황장식 철제 은입사 촛대는 이 웨베르에 의해서 수집이 됐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조상들은 촛대를 이용해 어떻게 불을 다스렸을까? 화선은 촛대의 과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촛불이 바람에 의해 흔들려 빛이 분산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다. 불빛을 조절하는 화선은 촛대 본래의 역할인 조명의 기능을 넘어 장식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다채롭고 화려한 장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이거는 화선에 봉황을 입사하는 과정이고요. 은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그다음에 그 곡선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촛대의 기품을 살리기 위해 섬세함을 요구하는 입사 문양을 했다. 불빛이 번졌을 때 섬세한 문양이 도드라질 뿐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줘 운치를 자아낸다.
신선이 전수자는 금속 표면에 선 또는 점을 파서 문양에 새기는 쪼임 입사를 활용해 동항을 좀 더 사실적으로 구현해냈다. 지금 쫌 입사를 하고 있는데요. 쇠판에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거스름을 내요. 그래서 거칠거칠한 면에 은선이 그 사이로 쏙쏙쏙 박혀서 문양을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촛대 기둥에는 초를 꽂아 회전할 수 있도록 해 필요에 따라 불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한다. 단순한 불막이 역할이 아닌 장식적인 면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동판에 투각을 해 아름다움을 덧입혔다. 네, 지금 작업은 회전판 장식, 봉황 장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봉황 장식을 동판에 그 문양을 그리고 그다음에 톱으로 투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를 안정적으로 세우고 균형감을 살리는 촉꽂이. 동판을 연꽃 모양으로 잘라 초를 세우고 촛농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초는 바람과 위치에 따라 불빛이 수시로 변하는 단점이 있다. 촛대는 사람이 직접 불빛을 조절할 수 있는 조명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뒀다. 또한 아름다운 형태와 문양으로 하나의 예술품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조선 왕조의 시작과 함께한 경복궁. 한양 도성 계획 아래 궁의 입지 장소에서부터 시설물까지 치밀하게 설계해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우리 조상들이 불을 어떻게 다스리고 경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다. 왕실이 정착한 후에 크고 작은 화재가 많았던 경복궁. 화재가 자주 발생했던 원인은 목조 건축에 있었다.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선 각 전각마다 그 많은 그 인원들이 상주하고 살고 있는데 온돌 난방을 하잖아요. 아궁에 불을 떼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잘못되면 이제 불똥이 튀어서 옆 건물로 이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고의적으로는 화재도 뭐 없지 않아 여러 번 발생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목조 건물에 그 난방을 불로 뭐 연탄은 아니고 그저 수수로 하건 장자국을 하건 뭐 수십 군데에서 수백 군데에서 그 불을 뗀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위험 요소는 충분했던 것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궁궐에서 제일 염려했던 것이 화재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로 경복궁의 위치가 화재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풍수지리설에 무게를 실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한양의 주산 중 하나인 관악산은 장작이 타는 듯한 불꽃 모양의 화산이라고 한다. 관악산의 화기가 현재 위치에 경복궁에 영향을 미쳐 불이 많이 난다는 것이다. 왕실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경회로 주변엔 연못으로 조성한다. 방화수를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기가 엄습할 수 없는 비보 풍수적 장치이기도 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연못하면 그것이 그 관상용, 뭐 멋진 연꽃을 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궁궐 내 화재 방화수로 생각하는 기능이 우선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면 거기 물을 떠다가 갖다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관아에 보면 다 연못이 있습니다. 궁 밖에 있는 뭐 저기 이조, 예조, 형조, 뭐 공조헌 그런데 그 옛날 지도를 보면 각 그 연못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그 관아에서 무슨 연못이나 구경하고 그러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화재수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되죠.
또한 경회로 연못에 물을 상징하는 용을 만들어 넣거나 궁궐 곳곳에 물 숫자를 새긴 소품과 깃발들을 배치해 화의 기운을 식혀내고자 했다. 궁궐 내부는 물론 사대문 앞까지 화재나 재앙을 막아주는 상상 속의 동물인 해태상 등을 배치해 불을 경계했다. 이와 함께 근정전 앞에는 드물을 설치해 물을 가득 채워놓았다. 궁에 침입한 화마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 달아나기를 기대한 것이다. 풍수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방제수의 역할이 강했다. 물을 마련하는 방법이 뭐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근정전 앞에 보면 월대에 그 드무라고 해서 무쇠솥 놓여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다 소금물을 해서 이제 물이 증발하는 걸 억제하고 해서 그걸로 뭐 무슨 화재용 물이 되겠느냐 싶지만 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우선 그 물이라도 쓸 수 있으면 빨리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좀 크게 번진다면 나중에 뭐 군사들이 들어와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겠지만 초기 진압하는 데서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전각 곳곳에 우물들이 있으니까 그 우물물을 이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불은 민가에도 큰 재앙이었다. 1426년에 한성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2,400여 채가 소실되고 32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였다. 당시 한양의 민가는 한번 불이 나면 급격히 번졌다. 화재에 취약한 지프로 만든 초가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양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밀집화 현상도 심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한성부 내 인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과 집 사이에 완충 지역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의 인구가 밀접하다 보니까 이 완충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고 주택과 주택이 이제 밀집하게 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가옥 구조, 가옥 유형이 초가집이다 보니까 초가집은 금방 소실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에 타게 되면 그 비화, 즉 불씨가 다른 집의 초가로 그 지붕으로 들어가서 바로 타게 되고 그래서 집이 밀집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집에 불이 나게 되면 순식간에 배교가 타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종은 이 화재가 발생한 지 10일 만에 화재 예방과 진압을 전담하는 금화도감을 설치한다. 화재를 전담하는 금화도감을 설치한 후 금화군도 편성됐다. 군인과 노비들에게 불을 끄는 임무를 맡기고 화재 시 출동하는 최초의 소방대라고 할 수 있다. 부화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이제 불을 끄는 소화를 담당하는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금화도감 같은 경우에는 각 관사에 소속되어져 있는 노비 수를 기준으로 해서 금화 군인의 수를 책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각 관사에 소속되어 있는 계집종 비의 수를 참작을 해서 급수 비자의 수를 이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화 군인은 이제 실제 불을 끄는 거고 급수 비자는 물을 길러다 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 금화 군인과 급수 비자의 수를 책정을 해서 한성부 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금화도감의 금화군과 그다음에 한성부 5부의 백성들 그리고 병조의 군인들이 동원을 해서 화재를 끕니다. 불을 끕니다. 불이 번지는 걸 막는 멸화군은 도끼와 쇠갈고리를 이용해 화재가 난 건물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 작은 불이 나면 물에 적신 천을 매단 멸화자로 불을 진압하기도 했다. 또한 각 집의 행랑과 행랑 사이에 담장을 높이 쌓아 연소를 방지하는 방화장을 만들어 대형 화재를 예방했다. 방화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을에 물독이나 우물을 설치하는 기준을 두었다. 방화수는
도성 안에서의 방아수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부 방민들의 방아수를 어떻게 썼는가는 나오지 않고 이거는 이제 우물물로 대체를 해서 금화기구 안에 도르래가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고요. 방아수는 이제 궁궐 안에 궁궐이 불이 났을 때 방아수는 그 기록상으로는 큰 항아리 이 대용을 10자를 설치를 하고 큰 가마솥 10자를 설치를 한다라는 기록으로 봐서 이제 항아리 안에 물을 넣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방아수는 금천교의 물. 우리 경복궁 궁궐이나 보면 금천교가 흐르잖아요. 그 물을 이용을 해서 뭐냐면 방아수로 썼고요. 순종 2년 화재 진압을 하는 공설 소방대가 조직됐다. 이때 완용 펌프를 도입하고 비상 대기주로 운영했는데 출동 수당도 지급했다고 한다. 당시 화재가 나면 펌프에 달린 종을 울리며 출동했는데 물을 수시로 채워 인력으로 펌프질을 했다. 현대 소방차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완용펌프는 1908년 궁정 수방대에서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8명의 인력이 이제 붙어서 그 불을 끌 이 소방 도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그 손잡이 이제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 호스를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여기 이제 소방 물을 부었던 양동이를 들어서 이제 물을 옮겨 부었던 사람들 3명이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이 소방차를 이 완용 펌프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은 편리한 만큼 그 파괴력도 무섭다. 선조들은 불을 경계하고 제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불이 가진 특성을 파악해 만든 수많은 방비책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막으려 했던 소방 역사의 시작이었다. (1887년 3월 6일) 경복궁의 후원인 향원정 일대. 발전기 굉음과 동시에 최초로 전깃불이 켜진다. 첫 전등불은 16촉광 700개. 촛불 하나가 1촉광도 못 되니 당시로는 밤이 낮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초로 전깃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최초의 전기 발생지 향원정에 전등소, 즉 발전기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불은 빛과 동의어가 됐다. 1883년도인가 그 조미수 동상조약에 따라 가지고 미역의 그 민영익을 정권 대사로 한 보빙사를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 보빙사 이제 일행이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다양한 어떤 그 견학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전기 시설을 또 견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고종 황제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고종 황제는 직접 미국의 그 에디슨 회사와 그 계약을 해서 전기등 설비 일체를 발주를 하게 됩니다. 1879년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세계 최초로 세상에 내놓는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를 이용해 불을 밝힌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8년 뒤 조선 왕실의 주도로 에디슨과 계약해 동양 최초로 대용량 전등 시설을 설립한 것이다. 전기불은 조선의 의지로 들여온 신문물이었다. 전기불이 유입되면서 수만 년 동안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깨어나는 일상은 길어진 불빛에 맞춰 변화했다. 인류가 불을 이용한 이래 가장 그 큰 환경혁명을 이제 전기로 봅니다. 그 전기의 사용과 전기의 사용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분리해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생활의 변화를 우리가 몸소 지금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그 조명부터 해서 난방, 그 다음에 그 신호 체계도 그렇고 또 뭐 취사 이런 것들이 모든 생활에 다 이제 걸려 있는데요. 그 전기가 도입되면서 우리 생활의 편의와 또 그런 어떤 그 문명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가져왔기 때문에 그 전기의 도입이라는 것들은 생활 개선의 측면에서 본다면 획기적인 어떤 변화의 양상이
전기 도입을 시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가 생긴 이후로 불빛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낮보다 화려한 도시의 밤, 형형색색 밤을 밝힌 불빛 때문에 별빛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다. 이른바 빛공해 상태에 놓인 것이다. 빛공해는 인공 조명이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낮에 햇빛 받고 여러 가지 빛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밤에, 야간에는 태양이 없으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면 그 어두운 환경에서 야간 조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밤에 어두워야 되는데 밝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밤에 빛을 비춰주는 그 인공 조명에 의한 빛을 밤에 비칠 때 그것을 빛공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6월 과학저널에 따르면 한국은 G20 국가 중 두 번째로 밤이 밝은 국가라고 한다. 국토의 89%가 빛공해 지역으로 선진국 그룹 중 가장 광범위하다. 인공 조명으로 제공된 시간이나 공간은 자연광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들도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고 최대한 생산성과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높이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빛공해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수면 시 노출되는 불빛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해봤다. 잠을 자면서 빛에 노출됐을 때 근육 이완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불빛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에 변화가 생겨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빛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해 유방암 발병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이는 빛공해가 많은 지역과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연계시켜 봤을 때 확연히 드러난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멜라토닌이 감소가 되면 우리가 동물 실험을 했을 때 멜라토닌을 이제 동물한테 충분히 주게 되면 그 암의 성장이 억제가 되는데 멜라토닌 없으면 암 성장이 더 빨라지는, 그래서 멜라토닌에 의한 이 야간의 빛공해 때문에 멜라토닌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전자의 흐름이 또 교란이 됩니다. 그런 유전자의 흐름이 교란되는 것 때문에 이제 암이 더 증식될 수도 있고, 그 세포들이 더 많이 증식되는 조건이 되면 그런 암들이 더 잘 증가될 수 있거든요. 불빛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도한 빛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최근 인체에 맞는 조명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조명 개발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광원의 경우에는 이제 LED의 효율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연구가 있고, 또 OLED 같이 지금 새로운 광원을 개발하는 그러한 연구도 있습니다. 조명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부분으로는 이른바 휴먼 센트릭 라이팅이라고 해서 인간 중심의 조명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이 빛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불편하게 느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볼 수 있고, 또 이 생체의 리듬은 빛에 의해서 어떻게 제어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둠을 뚫고 매서운 바람에도 새로운 역사를 써갔던 이 땅의 사람들. 불은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한반도 위에 세웠던 우리 역사는 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생활 문화는 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우리는 불을 알고 불 속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장출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혀왔던 등대가 되어준 불. 작은 불씨에서 시작한 불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